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AB 간 전압이 3V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3V가 걸린다는 얘기지요. 자, 이때 E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전원 E 값의 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R1 값은 2kΩ이고 R2 값은 6kΩ이네요, 여러분. 6kΩ. 6kΩ이죠. 자, 2kΩ과 6k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R2 6kΩ에 3V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쉽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압 V는 I 곱하기 R ohm의 법칙이죠. 자, 여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V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저항값 6kΩ을 곱한 값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 I는 R분의 V죠. 3V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지요. 그래서 0.5고요. 자, 여기 킬로가 10의 3승이죠. 위로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서 0.5mA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했으니 이제 전원전압 E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원전압 E는 자,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의 합성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전류 I의 합성 저항은 자, 직렬 연결이니까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넣으면 됩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I는 0.5 mA고요. 곱하기 R1, R2, R1이 2kΩ, R1이 2kΩ, R2가 6kΩ이니까 8kΩ이 되겠죠? 8k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0.5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8 곱하기 킬로는 10의 3승. 자, 볼트가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자,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3승은 없어지니까 결국에 0.5 곱하기 8을 한 결과가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4V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2에는 3V가 걸리고 토탈 전압이 2V니까 R1에는 몇 볼트 걸리나요, 여러분? 1V 걸리겠네요. 그렇죠? 1V 걸리죠? 자, 여기에는 R1에는 1V가 걸린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류 I는 자 R1분의 여기 VR1이죠. 자, 그러면 R1이 2kΩ이고 VR1이 1V이니까 0.5mA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구한 R과 0.5mA와 요 0.25mA가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전원전압 E, 부하저항 R일 때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자,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자, 내부 저항,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 E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요 지금 저항, 내부 저항 R과 기전력 E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건전지 내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 배터리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외부의 저항을 하나를 달아준 거죠. 이 외부 저항 또는 부하 저항이라고 합니다. 부하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 문제에서 표기한 대로 보면 요건 2고요. 자,
전압 전원 E 그리고 부하 저항을 R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R,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까지 제가 해드렸었는데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 부하 저항에 최대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Pmax는 파워 맥스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전류 I라고 했을 때 Pmax는 전력 P는 VI 전압 곱하기 전류고 전압은 I 곱하기 R이니까 I 제곱 R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I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I를 구해 보면 자, 전류 I는 합성 저항 RT분에 가해준 전압 E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합성 저항이 얼마예요, 여러분? 자, 스몰 r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스몰 r 더하기 라지 r 분의 2가 되겠죠. 자, 요것을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r 더하기 대문자 r 2에 자, 요거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하기 위한 조건은 자, 건전지의 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예요.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계시고요. 이걸 증명을 제가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R 대신 자, 여기 좀 헷갈린데 여기 스몰 r 더하기 r이죠. 그래서 요 R 대신 r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요 건전지 내부 저항과 부하장이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최대 맥스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R 분의 2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4R 제곱분의 2 제곱이 되죠. R 없어지니까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들? 자, 최대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4RL분의 2 제곱이 됩니다. 2 제곱이. 자, 여기 L이 아니라 요 L은 빼야 되겠죠? 제가 자꾸 부하저항은 보통 RL 로드 저항이다 해서 RL로 파라미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혼용이 순간적으로 제가 RL로 썼어요. 그래서 요거죠, 여러분. 그래서 4R분의 2제곱이 맥스 최대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하게 한 조건은 뭐다? 요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 부하 저항이 같을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MHz에 150ohm의 리액턴스를 갖는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래요. 그래서 자, 주파수 값이 나왔고 150ohm의 리액턴스 값이 나왔네요. 그런데 코일의 리액턴스 값이니까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 XL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코일이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었죠? 저항 성분입니다. 단위는 물론 오음이에요. 자, XL로 쓰고 유도성 리액턴스. 그때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공식.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코일이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은 XL로 표시하고 콘덴서가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은 리액턴스를 그 리액턴스를 XC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L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얘는 오메가 L입니다. 오메가는 각속도로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2파이 FL이죠. 자, 콘덴서가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을 우리는 XC라고 쓰고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읽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죠? 2파이 FC 분의 1인 거죠. 자, 이것을 꼭
암기를 좀 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요 공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XL은 오메가 L이고, 자, 요 XL 리액턴스 저항값이 2파이 FL이다 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자, XL은 2파이 FL이지 않습니까? 근데 뭘 구하래요? 요 L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L은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F분의 XL이죠? 자, XL이 얼마입니까? 리액턴스 값이 150옴이죠? 150옴을 2 곱하기 파이는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1MHz라고 했었죠? 1MHz니까 1 곱하기 10의 6승이죠. 6승 헬츠죠. 자, 요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계산을 하시면 10의 6승은 위로 올라가면 마이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요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50을 자, 2 곱하기 3.14 한 것에 마이크로가 되고 10의 6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인덕턴스의 단위인 헨리, 마이크로 헨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23.88 마이크로 헨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 24. 자, 답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배곰 저항을 4개를 접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합성 저항 중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간단합니다. 이것은 자, 병렬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로 자,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항 4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배곰을 다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곰 곱하기 4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병렬 연결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병렬일 때 합성저항 RT는 자,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자, 여기처럼 R1과 R2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R2에 R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R1 더하기 R1 분의 R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2R1은 R1의 제곱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 R1이죠. 자, 저항값이 같을 때는 하나 반입니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100옴 요거 두 개의 병렬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소화 시켜 보세요. 요것을.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옴을 그 병렬 연결을 이렇게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100옴 같으니까 하나 반이죠. 하나에 100옴의 반이니까 50옴이죠, 여기가. 그리고 얘도 50옴이 되겠죠? 자,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자, 두 개가 같죠? 병렬 연결일 때 같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 반이라고 했죠? 합성 저항 값은 50의 반이니까 얼마예요? 50의 반이니까 25옴이죠. 이렇게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8번 트랜지스터의 증폭회로에서 잡음이 없을 때 잡음 지수는 얼마인가? 잡음 지수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 자체의 영향으로 원래의 신호에 잡음이 얼마나 부과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잡음 지수예요. 다시 증폭기 자체의 영향으로 원래 신호에 잡음이 얼마나 부과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잡음 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이디어란 경우, 이상적인 경우에 잡음 지수는 1이에요, 1, 여러분. 그래서 즉 잡음이 없을 때 잡음 지수는 1이에요. 0 아닙니다. 자,
뭐 데시벨로 나타내면 0dB가 되겠죠? 그렇죠? 예, 요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에 FE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FET는 지금 뭐 상당히 자 FET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FE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효과 트랜지스터를 보시면 일단 심볼부터 한번 볼게요. 자, FET에 자, 모스 FET와 JFET가 있는데 심볼부터 볼게요. 모스 FET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JFET 정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FET의 심볼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모양새는 트랜지스터랑 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트랜지스터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FET예요. FET. 자, 그래서 자, 각각의 단자 세 개의 단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살표가 있는 게 우리는 게이트라고 해요.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해서 G로 써요. G. 자,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고 여기를 아래 것을 소urce라고 하고 여기를 드레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이트, 소urce, 드레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트랜지스터랑 조금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꽂히면 트랜지스터에서 BJT에서는 우리가 PNP 트랜지스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꽂히면 N 채널이에요. 반대로 P 채널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N채널 JFET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반대로 P채널이라고 해요. P채널 JFET다.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N채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전자에 의해서 도전현상이 나타나요. 자, 뭐에 의해서 N채널인 경우에는 전자에 의해서 출력 전류인 ID 전류를 생산을 해내는 거죠. P채널인 경우에는 전공이죠. 다수 캐리어인 이 전공이 도전 현상을 나타냅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자 어떻게 만드냐? JFET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 자 채널이라고 불리는 N형 반도체의 양쪽에 자 N 채널이라고 불리는 N형 반도체 양쪽에 두 개의 P형 반도체를 확산시켜서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JFET가. 그래서 N채널 FET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이제 N형 반도체예요. 이게 채널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자,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P형 반도체를 양쪽에 그 확산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자, 요 P형 반도체를 자, 이렇게 한번 묶어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묶었죠? 그다음에 자, 여기 자, 이렇게 단자가 세 개죠. 그래서 요 단자가 여러분 게이트예요.
게이트. 요 단자가 소스고요. 요 단자가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자,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소스 단자입니다. 이렇게 물성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이제 P형이고 여기가 N형 반도체입니다. 여기가 N형 반도체예요. 다수 캐리어가 전자인 N형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P형 반도체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줘요. 이렇게. 역방향 바이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P형 쪽에 마이너스를, N형 쪽에 플러스를 가해주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저항 하나 달아주고요. 자, 드레인 저항, 자, 저항 하나 이렇게 RD 저항 달아주고, 자, 여기에는 자, 이렇게 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VDD, 여기를 VGG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를 한번 가변을 한번 시켜볼게요. 역방향 전압을 가변을 한번 시켜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뭐다? N채널 FET다.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N형 반도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N채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자, 일단 자, VGG를 역방향으로 PN 접합에 역방향으로 걸어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여기 P형 주변에 P형과 N형 사이 이렇게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공핍층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ID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뭐가 걸려져 있어요? 지금 역방향이 걸려져 있죠. 역방향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자, 그래서 자, VGG 역방향 바이어스 걸린 VGG를 증가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증가를 시켜보세요.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PN 접합 다이오드 게이트와 소스 사이가 역방향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방향 전압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공핍층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겠죠.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채널을 지금 ID 전류는 자 N형 쪽에 있는 요 마이너스 전극에 의해서 N형 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는 거죠. 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ID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 자, 요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하는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하는 공핍층 또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핍층이 증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채널 저항이 증가를 하죠. 채널의 저항 또한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 폭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채널 저항은 증가가 되는 거죠. 채널 저항이 증가가 되니까 ID가 어떻게 돼요? 드레인 전류가 감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동작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VGG를 감소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공핍층이 작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널의 저항 또한 작아지고 채널의 저항이 작아지니까 드레인 전류, 출력 전류는 증가를 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FET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다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자, 그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BJT 트랜지스터와 달리 지금 이제 N 채널이니까 전자죠. 전자 이 한 가지 캐리어로 도전 현상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바이폴라라고 하지만 FET는 유니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니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폴라 소자로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BJT는 전자와 전공 이렇게 캐리어가 도전 현상에 영향을 주지만 FET는 유니폴라 N채널인 경우에는 N채널인 경우에는 전자 N채널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예요. P채널인 경우에는 전공 이렇게 한 가지가 도전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또한 BJT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IB 베이스 전류를 제어를 함에 따라서 출력 전류인 컬렉터 전류를 우리가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트랜지스터를 전류 제어형 소자다라고 하는데 FET를 보시면 VGS 역방향 전압으로 출력 전류인 ID를 제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FET 같은 경우에는 VGS 역방향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류인 ID를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전압 제어형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일단은 FET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중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FET에 대한 펫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달래요. 자,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FET는 지금 역방향을 걸어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접합 트랜지스터보다 잡음이 적다. 그리고 다수 캐리어의 전류에 의해서만 동작을 한다. 지금 N채널인 경우에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전자에 의해서. 자, 다 맞고요. 게이트 전류로 드레인 전류를 제어한다. 이게 틀린 거죠. 게이트 전류가 아니라 뭐죠? 게이트 전압으로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 ID를 어떻게 한다? 컨트롤한다. 이게 FET죠. 그래서 틀린 것은 9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FET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자,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판 콘덴서의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4분의 1로 줄이면 정전 용량 C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죠. 자, 간단합니다. 이것은. 자, 반비례 하잖아요. 그쵸? 네, 반비례 하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지금 콘덴서는 금속 평행판이 이렇게 있다. 자, 콘덴서는 전하를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도체 사이의 거리와 판의 넓이가 이 정전 용량, 즉 커패시턴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례상수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평행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평행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평행판 두 개에 이렇게 자,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가해 줬을 때 자, 여기를 요 평행판의 여기 면적을 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평행판과 평행판의 요 간격 있죠?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행판과 평행판 사이에 이제 유전체, 두 반도체 사이에 유전체를 이제 여기다가 넣은 거죠. 유전체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콘덴서예요, 여러분. 콘덴서. 그래서 여기에는 정정 용량 C는 유전율 입실론 곱하기 D와 A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D분의 A 이런 관계가 있어요. D분의 A 이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공식에서 알다시피 양쪽 도체 사이의 거리를 D, 이 판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A에는 비례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D에는 반비례하죠. 비례상수 입실론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입실론은 두 반도체 사이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그래서 유전율이 큰 물질을 양쪽 도체 사이에 끼우면 C가 증가하는 거죠. 입실론에도 유전율에도 이제 비례를 하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정전 용량을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D는 반비례하니까 가능한 작게 하고 최대한 작게 하고 A를 크게 하고 더욱이 입실론이 될수록 큰 유전율이 될수록 큰 재질을 끼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두 극판 사이의 거리를 4분의 1로 줄였어요. 극판 사이의 D를 4분의 1로 줄인 거죠. 4분의 1로 줄이면 정전 용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실론 자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4분의 D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 D분의 A에 4분의 1이 위로 올라가니까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은. 그렇죠? 자, 그래서 4배로 증가하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자, 뭐 간단하죠. 이것 또한. 자, 두 개의 저항 20옴과 30옴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20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그럼 30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뭐 이건 고민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렇게 회로를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두 개의 저항 20옴과 자, 30옴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25옴의 저항에 얼마가 흐른다? 전류가 3A가 흐른다. 자, 이때 35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 전류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병렬 연결해서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압이 같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 이 I는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압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뭐예요? 자, 3A 25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E는 IR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A 곱하기 25옴 하니까 얼마예요? 60볼트가 2죠. 그러니까 전류 I는 35옴에 흐르는 전류에도 60볼트가 걸리는 거잖아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I는 R분의 V 해서 R은 30옴이고 자, V는 얼마예요? 60볼트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2A가 흐르네요. 그렇죠? 2A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부하의 변동 맞고요. 그 다음에 주위 온도 변화 맞고요. 그 다음에 전원전압의 변동 맞습니다. 그런데 완충 증폭기의 사용 이것은 관련이 없어요. 자, 14번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은 자, 이건 제가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P형 반도체 P가 인
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자, P가 인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은 자, 갈륨, 인듐, 붕소, 알루미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을 X표를 해볼까요? 자, 갈륨 있죠? 아니죠? 이건 P형이죠? 그 다음에 P가 인발, 인 아니죠? 붕소 아니죠? 뭐 알루미늄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비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건 뭐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료값이 100V인 정연파 전압의 전파 정류 시 평균값은 이제 정류 회로에는 이제 반파 정류 회로와 전파 정류 회로가 있죠. 그래서 반파 정류 회로와 전파 정류 회로. 반파 정류 회로는 이제 다이오드를 하나만 쓸 테고 전파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를 두 개를 쓰겠죠. 물론 이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다이오드가 4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반주기와 마이너스 반주기에서 다이오드를 2개를 썼기 때문에 다 출력이 나와요. 요것을 전파 정류를 시키면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반주기일 때도 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반주기일 때도 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두 파가 나왔다 해서 전파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파, 반파, 반파 정류를 시키면 요 시그널이 들어가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면 반파에서는 플러스 반주기만 출력이 나와요. 마이너스 반주기는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의 평균값은 얼마냐 하면 VDC는 여러분들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분의 2 곱하기 VM인데 지금 뭐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시료값을 알려줬죠? VR 값을 알려줬죠? 시료 전압과 최대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료 전압은 루트 2분의 VM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하나 더. 자, 그 다음 평균 전압은 VA는 파이분의 2VM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VM 최대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2 시료 전압에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VM은 루트 2 곱하기 VR이죠. 여기 100V라고 시료 전압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M은 루트 2 곱하고 여기다 또 뭘 곱해야 돼요? 자, 시료 전압인 100V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결국에 200 루트 2를 파이로 나눈 값이죠. 이 값을 계산하면 90.06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90V가 정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좀 달려봅시다. 자, 다음 16번 문제네요. T 플립플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 플립플롭의 T는 토글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T 플립플롭은 뭘로 만드냐면 여러분들 JK 플립플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JK 플립플롭의 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QN 플러스 1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그렇죠? 0, 0일 때는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0, 1일 때는 0이고요. 1, 0일 때는 1입니다. J 값이 그대로 나오죠. 자, 1, 1일 때는 뭐냐면 QN의 바해서 요게 바로 토글입니다. 토글. 반전이란 뜻이죠. 토글. 자,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T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JK 플립플롭으로 T 플립플롭을 만드는 방법은 이게 T 플립플롭이죠. 입력 JK가 있고 출력은 Q와 반전 출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예, 정상 출력 Q와 반전 출력. Q가 1이 나왔으면 Q 반은 0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J와 K가 모두 뭐일 때? 1일 때 J도 1이고 K도 1일 때가 토글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J와 K를
J와 K에 2를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자, 2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2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플러스 5V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논리값 2를 넣어주면 J에도 1이 들어가고 K에도 1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 펄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럭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클럭을 넣어주면 되죠. 입력이죠. 자, 이게 이제 클럭이다, CK 클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출력에서는 이제 클럭 신호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이제 반전이 됩니다. 토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T 플립플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럭 펄스가 인가되면 출력은 반전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트리거 방식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클럭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이게 태블릿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클럭이 이렇게 클럭 입력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고 여기에 동글뱅이를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 둘 다 클럭은 클럭인데 얘가 다릅니다. 예, 엣지 트리거 방식이긴 한데 둘 다 달라요. 그래서 동글뱅이가 있는 것과 동글뱅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글뱅이가 없는 것은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라고 해요.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있는 것은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언제 가져오냐 하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은 자 이렇게 클럭이 이렇게 클럭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컴 하드웨어 이해할 때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포지티브 엣지는 이 이제 그 클럭을 분석을 해보면 레벨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거를 로 레벨이라고 하죠.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이 레벨이라고 했었죠. 로 레벨, 하이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 이 모서리를 엣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클럭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 올라가는 모서리라고 하죠. 여기는 내려오는 모서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 0에서 로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디지털 논리값 0에서 디지털 논리값 1로 전압 0볼트에서 전압 5볼트로 올라가는 이 모서리를 우리는 포지티브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은 이런 클럭은 포지티브 엣지, 이 올라가는 모서리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와요. 자, 네가티브 엣지는 이제 반대겠죠, 여러분? 디지털 논리값 하이 레벨로 얘기하면 하이 레벨에서 로 레벨로 떨어지는 이 모서리가 네가티브 엣지예요. 요 네가티브 엣지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하이 레벨에서 로 레벨로 떨어지는 모서리. 전압으로 얘기하면 5볼트에서 여기는 5볼트죠. 여기는 0볼트죠. 자, 레벨로 얘기하면 여기는 하이 레벨이죠. 여기는 로 레벨이죠. 자,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디지털 논리값으로 얘기하면 뭐야? 디지털 논리값 1에서 디지털 논리값 0으로 떨어지는 이 모서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예요? 여기 동글뱅이가 있죠? 동글뱅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무슨 방식?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죠. 그렇죠? 자, 얘의 클럭 입력에 따른 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클럭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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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클럭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클럭이 지금 CK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건 시간이죠? 시간이죠? 자, 여기 이제 전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 5V입니다. 5V. 자, 이런 클럭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클럭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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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1초가 걸렸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1초가.
자, 그러면 1초 동안의 주기가 이 위에 클럭은 몇 번 반복됐어요? 이게 클럭입니다. 위에 그린 것이 클럭이에요. 클럭. 한 번, 두 번 반복됐죠? 이게 주기죠? 주기죠, 이게. 주기 타임이죠. T1 타임이죠. 그러면 1초 동안 주기가 두 번 반복됐으니까 이 클럭 주파수는 얼마예요? 2Hz짜리 클럭 주파수죠. 2Hz짜리 클럭 주파수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어디에서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이죠. 네가티브 엣지 트리거 방식은 뭐예요? 디지털 논리값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전압으로 얘기하면 5V에서 0V로 떨어질 때를 말하는 거죠. 자, 5V에서 0V로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모서리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Q값, 여기는 이제 자, 여기는 클럭 값이고 여기는 출력 Q 값이에요. 자, Q 값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자, 어떻게 동작하냐 보세요. 자, 먼저 전 상태의 값이 예를 들어서 0이었다고 가정합시다. 로우였다. 전 상태 기억하고 있던 값이 이 플립플롭이 기억하고 있던 값이 로우였다. 0V였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여기 떨어지는 모서리에서 그렇죠? 이때 어떻게 되냐? 전 상태의 T 플립플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 상태를 반전돼서 나오죠. 토글돼서 나오잖아요. 전 상태가 0이었으니까 요 떨어지는 모서리에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돼요? 로였으니까 하이로 딱 뜨는 거예요. 하이로. 자, 여기까지 떴어요. 자, 그런데 여기 모서리를 또 만났어요. 엣지 트리거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 모서리는 올라가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대로 하이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여기 떨어지는 모서리에서 전 상태가 이제 하이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0으로 로우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로우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 T 플립플롭이. 자, 그런데 자, 이 파형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 지금 이제 Q 출력의 파형은 얘의 주기는 여기잖아요. T2. 그렇죠. 정확하게 주기가 클럭 펄스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죠.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에 주기가 한 번 반복됐죠. 그래서 이 출력 Q의 출력 파형의 주파수는 몇 헬츠예요, 여러분? 1헬츠예요, 1헬츠. 보세요.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었죠? F는 T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2배로 늘어나니까 시간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파수는 2배로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주파수 2Hz짜리의 클럭 입력 주파수를 1Hz로 만들어줬죠. 2분의 1로 나눠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분주라고 해요, 여러분. 분주. 나눌 뿐 주파수를 나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기억장치 17번 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이 순서대로 CPU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지정해 주는 레지스터. 여러분들 누차했죠?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 잘 나오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8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 맞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코딩. 컴퓨터가 행동하도록 단계적으로 지시하는 명령문의 집합체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맞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 언어 맞고요. 베이직은 맞는데 포토샵은 그래픽 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자를 삽입할 때 필요한 연산은 오화 연산이 바로 문자 삽입할 때 필요한 연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십진수 0.9375를 8진수로 변환하면 자, 요것은 예를 들면 이제 49.21875 21875 이 십진수를 8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소수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첫 번째 이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수 부분 있죠? 소수 부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 49를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뭘로 나누면 돼요? 8로 계속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8로 한번 나눠 볼게요. 8진수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8, 6, 48이죠.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1 남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0이죠. 얼마예요? 나머지 6이죠. 그래서 6, 1이죠. 6, 1. 그래서 정수 부분을 49를 10진수 49를 8진수로 고치니까 60, 61이 됐어요. 61. 점.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0.21875를 계속해서 소점 이하의 자리수를 갖는 10진수를 8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10진수에 8을 곱한 값의 정수를 취하시면 돼요. 자, 10진수에 8을 곱한 값의 정수를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자, 8을 한번 곱해 보세요. 자, 이걸 8을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750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2를 취하면 돼요. 2를 취하고 그 다음에 0.75에 또 8을 또 곱하는 거예요. 8을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6.00 나와요. 그래서 6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1, 6 순서대로 1, 6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자, 정수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0.9375를 8을 곱하는 거죠? 8을 곱해 보세요. 자, 8을 곱하면 자, 7.5가 나와요. 7.5가 나오고 또 자, 요것을 이렇게 올라와서 정수는 취했으니까 7은 취했죠? 자, 나머지 0.5에 다시 8을 곱하는 거죠. 8을 곱하면 어떻게 돼? 8로 40해서 4.0이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예요? 자, 0.74가 되는 거죠. 0.74 8진수. 자, 이렇게 0.7488진수.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순서도 플로차트 기호 중에서 비교, 판단 등을 나타내는 것은 자, 조건을 나타내는 나번이 정답이죠. 자, 조건을 판단해서 흐름을 결정하죠. 자, 얘는 요 기호는 조건을 판단을 해서 흐름을 결정하는 거죠. 흐름을 결정을 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가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된 처리죠. 미리 정의된 처리를 옮길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번은 마치 키보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수동 입력 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작업 즉 키보드에 의한 입력 표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른 목골로 된 요것은 입출력을 나타내는 거죠. 입출력 기호입니다. 입출력 기호. 자료의 입력과 출력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캐시 메모리가 위치하는 곳을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의 캐시는 이렇게 쓰고요. 우리 뭐 현금 할 때 캐시는 요거죠. 예.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 뭐라고 했어요?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메인 메모리는 D램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가격이 저가인 D램으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서 그 CPU 즉 우리가 컴퓨터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여러분들 CPU예요. CPU 중앙 처리 장치.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그래서 주변 장치들은 바로 CPU의 속도를 따라가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다 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주변 장치들이 CPU의 속도를 따라가 줘야지 이 컴퓨터 시스템의 디지털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CPU 속도 따라가려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SD램을 썼었어요. 메인 메모리로. 그러다가 뭘로? DDR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SD램에 비해서 더블 데이터 레시오 해서 DDR SD램은
뭐 그 중간에 램버스 디램도 있었어요. 램버스사에서 만든. 그래서 SDRAM에 비해서 이론적으로는 2배 더 빠르죠. 예, 2배 더 빠릅니다. 그래서 DDR1, DDR2, DDR3 이렇게 점점 클럭 스피드가 클럭 주파수가 점점 향상이 됐잖아요. 즉 왜 그래요? 이런 메모리가 CPU 속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도 IDE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쓰다가 패러럴 통신의 IDE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쓰다가 요즘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시리얼 ATA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그 주변 장치들이 CPU의 속도를 따라가는 쪽으로 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뭐 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말이 좀 사설이 길었는데 CPU와 메모리, 메인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CPU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데이터 명령어도 가져오고 데이터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CPU는 연산 결과값을 다시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반환을 이렇게 하는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자, CPU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메인 메모리는 D램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데이터를 명령어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음 연산을 수행을 벌써 해버렸어요. CPU는. 그 다음 명령어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늦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PU가 다음 명령어와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놀고 있어요. 그걸 아이들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타임이 증가하면 퍼포먼스는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아이들 타임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속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병목 현상을 완화시켜 줄 목적으로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하나를 여기다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SRAM으로 만드는 캐시 메모리예요, 여러분. 이게 캐시 메모리예요. 자,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빠르죠. SRAM은 플립플롭의 원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리프레시가 필요 없으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다만 속도가 빠른 고속 메모리인데 반해 단가가 좀 세죠. 고가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위치하는 곳은 어디예요? 중앙 처리 장치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23번에 정답은 라번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24번 컴퓨터 주변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주변 장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 CPU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제어 장치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가 주변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 기, 제 연선장치, 기억장치, 제어장치.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숫자나 문자 등의 키보드 입력을 이진 코드와 부호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코더가 부호화예요. 디코더는 해독기죠, 해독기. 해독기죠. 자,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강에서 제가 디코더를 설계를 해 드렸었잖아요. 24 디코더, 38 디코더. 이렇게 입출력이 바뀐 거죠, 인코더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26번. 다음 진리표를 만족시키는 회로는 빌림수 차가 있으니까 뺄셈기네요. 그럼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감상기에 해당되는 건 나번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요 빌림수가 있고요. 빌림수 바로 빌림수 해서 이렇게 B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 디퍼런스. 자, 해서 D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빌림수와 그 차를 논리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논리식 표현하면 빌림수를 보니까 1이 될 때를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1일 때가 언제예요? A와 B가 A는 0이고 B가 1일 때죠. 그러니까 A 바 곱 B죠. 0은 발을 해주고요. 1은 발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 한번 볼까요? 차는 자 논리식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는 1인 게 두 개죠. 이때 입력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0, 1일 때죠. A가 0이니까 A 바 고 B는 1이니까 B. 그다음에 1, 0일 때죠.
A는 1, B는 0이니까 B 바 요거 두 개 더하기죠. 자, 그래서 차를 논리식으로 만들면 A 바 B 더하기 A B 바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맞아요.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우화죠. 자, 그래서 반감상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익스클루시브 우화 게이트 하나와 자, 낫 게이트 하나와 여기 바가 있으니까 낫 게이트가 필요하고 요 항과 요 항이 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엔드 게이트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반감상기를 자, 조합 논리 회로로 제가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요 논리식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조합 논리 회로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왼쪽에는 입력 변수가 A, B죠. 그 다음에 출력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림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조합 논리 회로를 그리는 방법은 입력 변수를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출력 변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블랭크 안에는 논리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 입력 상태만이 출력에 관여를 하죠. 근데 순서 논리 회로는 뭐라고 했어요?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 플러스 플립플롭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전 상태에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기억 값하고 현재 입력 값이 출력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순서 논리 회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자, 차는 뭐예요, 여러분? 차는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이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를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자, A 입력 하나 하고 B 입력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자, D는 A 익스클루시브 오어 B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바로는 어떻게 빌림수는 어떻게 돼요? 자, A의 반이니까 A에 not 게이트를 하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B죠. B가 이렇게 와서 이게 AND로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AND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는 A 바 곱 B다. 자, 이게 A잖아요. 그쵸? A니까 여기는 A 바죠. A 바 여기는 B죠. 그래서 A 바 B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다음 논리식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것은 이거 불대수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그 논리식을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논리식을 좀 간소화하려고 해요. 논리식을 간소화해야지 사용하는 논리 게이트 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논리 게이트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단가를 줄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대수의 기본 어떤 법칙이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간소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것은 카르노드 맵을 이용을 해서 논리식을 간소화하고 논리식을 바탕으로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불대수에 대해서 법칙과 정리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빨리 해볼게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동일합니다. 자, 교환 법칙이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동일합니다. 결과값은.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 자, 괄호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동일합니다. 자, 물론 A 곱 B의 곱 C는 A 곱 순서를 바꿔서 해도 같다는 얘기예요. 결합 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은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분배 법칙은. 자, 특히 요거 익숙하지 않죠. 분배 법칙이. 이거는 익숙하죠, 여러분들. A 곱 B 더하기 C는 자, 분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A 곱 B
더하기 A 곱 C. 이건 익숙하죠. 근데 요 곱하기와 더하기가 순서가 바뀌었을 때 헷갈려 하지 마세요. 똑같이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C를 분배 법칙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A 더하기 B 곱 A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B 자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와 같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리 몇 가지 한번 볼게요. 기본 정리에서 A 더하기 0은 항상 뭡니까, 여러분? 자, A 더하기 0은 항상 A가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A에 한 번만 해볼게요.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A가 0이에요. 0 더하기 0은 0이죠. A가 나왔죠. 1 집어넣어 보세요. 1 더하기 0은 1이죠. A가 1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자, 집어넣어 보면 돼요. 0 아니면 1이니까. A 곱 1은 항상 뭐예요? A죠?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A 더하기 A 반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집어넣어 보면 된다고 했죠? A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0 더하기 0의 반은 0 더하기 0의 반이니까 1이죠? 1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보세요. A다. 1 더하기 1의 반은 1 더하기 0은 1이죠? 자, 0을 넣어도 1이 나오고 1을 넣어도 1이 나오니 A 더하기 A 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을 더하면 항상 1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A 곱하기 A 반은 그럼 항상 뭐겠어요? 0이죠. 뭐. 그렇죠? 그 다음 A 더하기 A는 항상 A고요. A 곱 A도 A입니다. 자, 그 다음 A 더하기 1은 항상 뭐예요? A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항상 얘는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곱 0은 항상 뭐예요? 0이든 1이든 0을 곱하면 0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드모로 간의 정리가 있죠. 자, 드모르 간의 정리.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전체 반은 자, 이 큰 반은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고 A, B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 플러스는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는 곱하기로 바뀝니다. 긴 반은 작은 바로 쪼개지고요. 자, 반대로 A 곱 B의 전체 반은 자, 긴 반은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짧은 바로 바뀌고 여기가 곱하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불대수 응용 뭐 이것은 문제에서 좀 볼게요. 그럼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A 더하기 A 바 곱 B인데 이거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이것은 A 더하기 B 곱 A 더하기 C죠. A로 묶을 수 있죠. A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돼? A 더하기 B 곱 A 더하기 C니까 이거 같은 거죠. 이거 맞고. 자, 드므로 간의 정리에 의해서 긴 바는 짧은 바로 플러스는 곱하기로 바뀐다고 했었죠.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긴 바는 짧은 바로. 그렇죠? 플러스 곱하기는 다시 플러스로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이게 틀렸네요.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A 바 B잖아요. 자, 분배 법칙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 바 그렇죠? 곱하기 A 더하기 B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A 더하기 A 바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A 더하기 B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B가 빠진 거죠. 그래서 가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28번. 다음 중 인쇄회로 기판, 즉 PCB의 특징이 아닌 것은 대량 생산의 효과가 높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소형 경량화에도 기여를 한다. 그 다음에 제조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기여할 수 있다. 다 맞고요. 답번이 잘못된 거예요. 소량 다품종 생산에는 제조 단가가 낮아진다. 제조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9번 다음 중 PCB 인쇄로 기판의 적층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단면 PCB, 양면 PCB, 다층 PCB, 다각형 PCB는 아닌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에 PCB 레이아웃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데
양면 PCB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죠? 자, 30번. 다음 중 자기 유도 현상은 뭐예요? 코일입니다. 여러분들 코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좀 스피드를 좀 내볼게요. 지금 1시간이 넘었네요. 녹화한 지. 제가 처음에 좀 피곤해서 그런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강의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31번 다음 중 반도체 집적회로 IC의 외형 패키지가 아닌 것은 PLCC 맞고요. 딥타입 맞고요. TQFP 맞죠? 요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딥타입은 여러분들 이제 뭐 7400, TTL IC가 다 딥타입으로 되어 듀얼 인라인 패키지로 되어 있고 TQFP는 우리가 지금 ATmega 128 쓰잖아요. 요거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ATmega 128에 자 64개의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토탈 핀이 64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TQFP예요. 얇은 쿼드 평평한 패키지다. TQFP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2번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부품은 이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화살표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터, 화살표 없는 게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전류 증폭 소자죠. 그래서 자, 요 베이스 전류 IB를 흘려주면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2m 접지인 경우에 HFE만큼 베타배만큼 전류 증폭률만큼 뭐가 컬렉터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IB분의 IC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트랜지스터의 요 트랜지스터 요것을 접속 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2m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식? 키르호프의 제1법칙. 자, 접속점을 기준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 IB, 흘러 들어오는 전류 IC 두 개 더한 것은 흘러나가는 전류와 같다. IE는 IB 더하기 IC다. 그런데 IB는 무시할 정도로 IC에 비해서 작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IE는 IC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전류의 IB 전류로 큰 컬렉터 전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류 증폭을 더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컴으로 이제 우리 모터를 우리가 이제 모터를 제어를 할 건데요. 모터를 제어할 건데 트랜지스터 하나 가지고는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전류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자, 커플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걸 달링턴 접속 회로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 번 증폭시킨 것을 또 한 번 증폭시켜서 큰 전류를 출력 전류를 얻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에 흐른 전류를 IP1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IP1. 그럼 여기는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이 베타 1,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이 베타 2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IP1에 의해서 자 뭐라고 했죠? 요거 BBC 예, 뭐 BBC죠? 예, 영국의 국영방송 BBC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IC1은 어떻게 돼요? IC1은 자 IC1은 BBC니까 어떻게 돼요? IP1의 베타 1만큼의 증폭된 전류가 여기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IE1은 어떻게 돼요? IE1은 뭐라고 그랬어요? IE는 IB 더하기 IC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IP1 더하기 IC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IP1 곱하기 베타 1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IP1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베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요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흐르는 IC2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IC2는 어떻게 돼요? 자,
요게 베이스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요게 그렇죠?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가 되죠. IE1이 요거의 베타 2배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IP1의 1 플러스 베타 1의 얼마를 베타 2배만큼 베타 2배를 또 한 것만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그냥 요게 IP1 값은 IC 값에 비하면 상당히 작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시를 할게요. 1 더하기 한 걸 무시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IP1의 전류 중폭률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전류 중폭률을 곱하고 두 번째 전류 중폭률을 곱한 만큼의 요 IP를 요 트랜지스터의 전류 중폭률 곱하기 요 트랜지스터의 전류 중폭률 배만큼 그 크게 증폭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달링턴 접속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베이스 전류로 아주 큰 전류를 베타 1, 베타 2배 한 만큼의 큰 전류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달링턴 접속 회로가 들어있는 이렇게 해서 만든 IC가 모터 드라이버 IC예요, 여러분들. 모터 드라이버 IC는 이렇게 큰 전류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 IC를 이제 뭐 BA6208이라든지 뭐 L298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터 드라이버 IC인데요. 칩인데요. L298 뭐 BA 뭐 6208 이게 뭐라고? 모터 드라이버 IC예요. 모터 드라이버 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시트 alldatashit.com에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부 구조가 이런 달링턴 접속 회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H 브릿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마이컴 제어할 때 설명 또 드릴게요. 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자, 32번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부품은 자,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베이스에 화살이 안 꽂혔으니까 NPN 트랜지스터죠? NPN 트랜지스터. 그렇죠? 자, 그다음 A4 용지의 크기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210, 297이죠? 자, PCB 아트웍에서 하나의 부품을 배치하였을 때 부품이 갖는 특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부품의 색깔하고는 거리가 멀죠. 부품명, value, 그 다음에 치수, 번호. 자, 35번 전자부품의 심볼 중 정전압,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의 Z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이것은 다이오드인데 빛을 발산하니까 LED, Light Emitting Diode. 자, 이것은 스위칭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요 디귿자가 맞지? 여러분들 터널, 고속도로 터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것은 터널 다이오드예요. 터널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오드들은 다 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노드, 캐소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에노드, 캐소드. 자, 요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제너 다이오드는 특이하게 역방향 특성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역방향 특성. 그다음에 이 터널 다이오드는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터널 다이오드는 부성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36번 보도록 할게요. 36번 인쇄회로 기판 5탄이에요. 기판 PCB. 자, PCB가 뭐의 약자예요? Printed Circuit Board에서 인쇄회로 기판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 간혹 PCB 기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용어예요. 자, 이 PCB가 인쇄회로 기판이잖아요. 보드가 판이잖아요. 기판. 그렇죠. 그런데 PCB 기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냥 PCB라고 불러주면 돼요. 혹은 인쇄회로 기판이다. 이렇게 printed circuit board다. 이렇게. 자, 원판 있죠? 제작 공정에서 원판을 로스 없이 분할해서 사용하고자 한대요. 그런데 원판의 크기가 이만큼이래요. 그런데 이만큼의 규격으로 분할을 하면 최대 몇 장 분할하는 건가? 이렇게 뭐 타켓 가이드 여백은 무시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그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 이 두 개를 곱해 보세요.
이 원판의 크기, 가로, 세로의 길이를 이걸 곱하면 얼만큼이 나오냐 제가 곱해봤는데요.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404 곱하기 507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얘를 곱한 값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204,828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돼요. 그냥 1, 2, 4, 4, 400 나누기 204,828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075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장이에요? 6장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PCB 제조 공정에서 소정의 배점 패턴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패턴을 제거하는 공정을 애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8번 다음 중 전자캐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출력 장치로 적합한 것은 레이저 프린터, 포토 플로터, XY 플로터가 정답입니다. 39번 다음 중 전자캐드의 데이터 파일이 아닌 것은 커버 데이터 맞고요. 자, 배선 정보를 갖고 있는 네트리스트, 그 다음에 부품 정보를 갖고 있는 파트리스트 맞고요. 프린트 기판 재료 데이터, 여기 아니죠? 자, 39번의 정답은 나번입니다. 다음 중 도면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것은 자, 이것은 주문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주문도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이요. 41번 좀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펜을. 인쇄로 기판을 설계할 때 기판 구성의 유의점이 아닌 것은 계속해서 이거 아닌 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품 배치는 회로도를 중심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회로도가 가장 여러분들이 그 부품 배치할 때 회로도를 참고해야 돼요. 회로도는 가독성이 뛰어나게 부품 배치를 아주 잘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대로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배선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커넥터의 부착이나 통풍 배기 등 기구와 관계를 주의하면서 기판 배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커넥터는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사이드로 배치를 해 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케이블을 연결할 때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열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가 통풍 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이 많이 발생되는 것들, 그리고 뭐 쿨러를 단다 아니면 환풍기를 단다 라고 하면 그 통풍 장치를 단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의 부피와 피치를 확인해서 적절한 부착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번이 틀린 거예요. 기판의 패턴과 부품의 케이스나 PCB의 다른 부품과 접촉이 되도록 랜드를 구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42번 항상 강조하는 거 맞는 기판에 동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랜드가 있는데 홀과 드릴 사이즈와 랜드, 자 나비 묻는 랜드가 있는데 이 간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100mm라고 했었죠. 100mm. 100mm는 밀리미터로 하면 2.54mm라고 했죠. 자 인치로 하면 0.1인치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데 1mm를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1mm를, 그렇죠? 1mm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에서 1mm 몇 인치인지 요거랑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쵸? 예, 요거랑 관계된 거죠. 그래서 자 계산하면 되죠. 뭐 100으로 나누면 1이 되잖아요. 여기도 100으로 나누세요. 그렇죠? 0.1인치를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네, 1000인치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그래서 1밀은 자 100으로 나눈 거니까 10분의 1을 100으로 나누니까 1000분의 1인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0분의 1인치다. 다음 축적 1대 25의 도면에서 도면상 길이가 2mm일 때 실제 길이는 자 25로 축소한 거니까 그렇죠? 곱하면 되죠. 뭐 그러면 50이죠. 25 곱하기 2mm 하면 되죠. 자, 그다음 인쇄회로 기판의 패턴 설계시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자, 정답을 4번이에요. 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절연물의 유전율이 높을수록 부유 용량이 커지므로 패턴 사이의 간격을 늘리거나 차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런 도선이 하이스피드 PCB에서는 이 도선 자체가 결국에 금속판 이 두 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콘덴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콘덴서가 가진 저항성분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얘는 2파이 FC분의 1이다.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옳은 것은 이겁니다. 자, 패턴은 가급적 굵고 짧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회로 내에서 각 접지점마다 패턴을 설계하는 다점 접지 방식으로 패턴 설계한다. 이거 틀렸고요. 취급하는 전력 용량이나 주파수 대역, 신호 형태별로 회로의 특징이 다를지라도 기판은 하나로 통합 설계한다. 아닙니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PCB 디자인에서 설계 오류를 검사, 오류를 검사한다. 검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체크라고 했어요. 체크. 그렇죠? 체크 C들은 거 뭐 있어요? 디얼 10분이 없죠? 그래서 디자인 룰 체크, 디자인 설계 룰 규칙, 설계 규칙 검사, 디자인 룰 체크, DRC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제품이나 장치 등을 그리거나 도안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핸드로 그린 도면을 뭐라고 하냐? 스케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연성이 있는, 유연의 플렉시블 PCB. 자, 48번 다음 중 전자회로, 인쇄회로 기판 등을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CAD 프로그램과 밀접한 것은 EDA입니다. EDA. EDA가 뭐의 약자예요, 여러분?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의 약자예요. 자, 전자, 설계, 자동화. 자, EDA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전자 또는 통신기기 등의 전체적인 동작이나 기능을 블럭으로 그려 도면에 표시한 것은 플럭 선도입니다. 문제에 답이 나와 있죠. 그 다음 50번 다음 중 CAD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도면의 수정과 편집이 쉽고 출력이 용이하다. 맞고요. 도면의 이동, 복사, 확대, 축소가 용이하다. 맞죠? CAD는 전자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다음이요. 51번부터 또 살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심볼을 나타낸 것은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포머를 생략하고 뭐 트랜스라고도 합니다. 자, 52번 사진이나 그림, 문서, 도표 등을 컴퓨터에 디지털화해서 입력하는 장치는 여러분 뭐예요? 스캐너죠? 여러분들 사진 스캔해서 많이 그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많이 수정 작업도 하고 하시잖아요. 다음 중 PCB 레이아웃 설계 과정이 아닌 것은 자, 회로, 도면 설계, 부품 배치,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싱 맞고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54번 전자캐드에서 부품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 편집하는 편집이 영어로 뭐예요? 에디트죠. 에디트. 기능이 있는 메뉴는 에딧 메뉴죠. 뭐. 다음 55번 다음 중 CAD 소프트웨어 중 전자캐드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ORCAD 맞고요. PCAD 맞고요. 캐드스타 맞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페즈 뭐 이런 것들 오토캐드는 아니죠. 기구 설계용이죠. 자, 계속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14일 날 보시죠,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용어는 전자캐드 사용자가 다른 스케매틱 페이지 심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심볼 뭐라고 한다? 계층 구조 블록이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 블록. 다음 중 능동 소자에 속하는 것은 반대로 그럼 수동 소자가 뭐예요? R, L, C죠. 자, 저항 수동소자, 콘덴서 수동소자, L 수동소자. 그러니까 다 가번이네요. 58번. 다음 중 CAD2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회로를 PCB 설계하고자 할 때 잡음, 최소화를 위해 가장 신중하게 패턴 설계가 요구되는 것은 접지 라인입니다. PCB 아트웍에서 부품을 꽂은 부분의 동방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 패드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패드.
뭐 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자 여기가 홀 리드 단자가 들어가는 홀이고요. 드릴이고요. 여기가 이제 납이 묻는 부분이죠.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패드 혹은 뭐라고 한다? 랜드. 자, 다음 중 반투명의 옅은 녹색 기판으로 다층 기판을 구성할 수 있어 산업용 PC 주변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에폭시 수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5회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들, 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서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